안녕하세요. 고스에듀 김지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주도식 학습의 마지막 수업 영상이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독서 이제 공부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제 아주 오랜 시간 같이 공부를 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혼자 공부하실 때 꼭 이런 방법들을 다 적용하셔가지고 국어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만큼 또 중요한 독서 분석 법이기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문을 설명하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수업이 아니라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문 자체,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왜 저 선생님은 지문 내용을 설명을 안 할까라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 학습법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하는 강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항상 문제 번호 몇 번까지 있는지 쪽수 확인. 얘는 제가 수업 이게 강의용으로 했기 때문에 한 장면 한 페이지마다 한 문제씩 있지만 모의고사장에 가셨을 때는 마지막 문제가 몇 쪽에 걸쳐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도 한 6번 들으시니까 지겨우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중후를 따지는 거예요.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보느냐, 지문을 읽으면서 푸느냐, 아니면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푸느냐. 첫 번째 문제죠. 서술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문학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렸었느냐? 이 얘기죠. 자, 제가 여기다가 해볼까요? 문학에서는 문제 종류가 설명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 이해 문제가 있다. 자, 이 설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 방법이라든가 서술 방법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 왜? 중간에 설명 방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이해도 마찬가지다. 문학에서는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학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자를 수 없다. 그래서 얘도 다 읽은 다음에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자, 독서는 설명 문제, 이해 문제가 있다고 할 시에 설명 문제도 문학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이나 서술 방식, 설명 방식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뭐 해야 된다?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 번째 문단까지는 비교를 사용했는데 네 번째 문단부터는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글은 비교와 예시를 사용한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문단까지 읽고 얘는 비교야. 세 번째 문단까지 읽고 얘는 대조야.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 문제는 마지막까지 다 읽고 푼다. 자, 이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문을 이해해야 하는 거지만 요즘은 독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100%다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한 번에 쭉 읽고 다 이해해서 그걸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가서 기억을 끄집어내서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중간에 해결을 할 겁니다. 어떻게 중간에 해결을 하느냐? 한 문단이나 두 문단 그렇게 읽고 중간에 가서 선택지 체크. 또 다른 한 문단을 읽고 중간에 선택지 가서 체크.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지우겠지만 독서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설명, 표현 방법, 서술 방법에 관련된 건 마지막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이해와 같은 문제는 지문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문제는 서술 방식 문제입니다. 서술 방식은 뭐예요? 표현 방법이죠. 어떤 표현 방법, 어떤 글의 설명 방법으로 지문을 이끌어 갔느냐. 이 때문에 얘는 언제 푼다? 후, 마지막에 푼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맞죠? 두 번째 문제. 윗글 내용과 일치. 자, 그렇죠. 이거죠. 여러분, 내용과 일치.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해 문제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이해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중간에 한 문단씩이나 두 문단씩 읽고 해결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따가 중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문제 봅시다. 3번에서는 지금 친절한 필자 씨가 이 문제를 내주신 분이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푸는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우리 문학에서는 어땠었죠? 보기를 참고해서. 그럼 보기부터 봤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그럼 윗글을 먼저 바탕으로 하고 보기를 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독서에서도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참고로 해서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보실 때 그래, 우리 문학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을 때 보기부터 봤으니 독서에서도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 하니 난 그럼 보기부터 봐야지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왜요? 독서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그 지문을 읽게 됩니다. 근데 보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봤자 그게 우리의 배경 지식이 돼서 지문을 이해하는데 그닥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요, 여러분, 윗글을 바탕으로 하든 보기를 먼저 참고로 하라는 문제가 나오든 항상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뭐부터 본다? 지문부터 본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학은 아니에요. 문학은 보기를 참고로 하라고 하면 보기부터 봐야 돼. 그런데 독서는 보기를 참고로 하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뭐부터 본다? 지문부터 보고 보기로 간다. 그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4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군요. 단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본문에 가서 기억을 찾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 있군요. 그러면 연필로 사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푸는 거예요? 중간에 푸는 거죠? 그 문맥적인 의미가 끝나는 그 문장까지 읽고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지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독서는요, 독서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문단 나누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문단 나누기를 잘 하지 않고 독서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봐보세요. 대부분의 독서의 지문이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죠? 문단 나누기를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앞에 숫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숫자로.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신호냐면 우리 뇌한테 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자, 지금 현재 독서는 굉장히 길이가 긴 형태로 나옵니다. 대다수 6번째, 6문단, 뭐 긴 5문단, 뭐 7문단, 8문단까지 나가기도 하죠. 얘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장기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단기 기억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단기 기억에서 이 긴 아이를 한꺼번에 기억한다?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뇌에게 신호를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이야, 네 번째 문단이야 라고 신호를 주면 이 단기 기억이 어떻게 한다? 한 문단씩 한 문단씩 차곡차곡 마치 블럭을 쌓는 것처럼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문단씩 한 문단씩 우리 뇌에게 신호도 주고 우리도 이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다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문단별로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이 지문을 기억할 수도 없어요. 너무 내용이 어렵고 길기 때문에. 특히 3학년은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한 문단, 숫자로 문단 나누기 하라니까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자. 갈치 토막 내듯이. 자, 이렇게 꼭 문단 나누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제 수업은 눈과 뇌와 손이 함께 움직이는 수업. 어떻게 해주냐? 자, 고유명사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그쵸?
뭐 기관명, 혹은 뭐라고 할까요? 뭐 이론명, 그쵸? 이론명, 뭐라고 해야 돼? 개념? 그 뭐라고 뭐 어떤 용어, 그쵸?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준다? 네모를 쳐준다. 왜요? 이게 이제 아마 중요한 화제가 될 겁니다. 상대성 이론은 그러면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오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네모를 치면서 아,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자, 두 번째. 세 번째. 대부분 상대성 이론은 하고 고유명사가 나오면 그 고유명사를 설명해주는, 개념 설명해주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정의 문장이 나옵니다.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의 개념으로 나오죠. 설명으로 나오죠. 그럴 경우 그 정의 문장은 반드시 뭐 해준다? 밑줄을 그어줍니다. 꼭. 왜요? 당연히 알아야죠. 상대성 이론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 몰라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 네모하고 얘는 이거다. 밑줄을 그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그죠?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장 속, 문장 안, 혹은 지문 안에서 이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분명히 핵심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어가 뭐냐면 저 고유명사를 설명해주는 핵심어라는 거예요. 고유명사를 설명해주는, 뭐 이렇게 할까요?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동그라미를 해준다는 거예요. 동그라미거든요. 핵심어에 동그라미 해주자. 그래서 뭐 상대적인, 그럼 상대 동그라미.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된 문장에서도 다 고유명사는 뭐 밑줄을 그었다고 치면 이거고 이거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얘가 얘를 뒷받침해주는 핵심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뇌와 여러분이 손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모 치면 그때부터 얘가 이 글의 중심 화제다라는 약속이 됐으니까 더 집중해서 인지하게 되는 거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면 이게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핵심어다라고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밑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이제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5번째. 지문을 보면 예를 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독서에서 예를 드는 부분이 많죠. 뭐 특히 뭐 보시면 뭐 실험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경제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에서 법률, 정치라든가 그런 거에서 예를 드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뭐다라고 얘가 끝나는 데까지는 반드시 괄호를 열어주고 그 얘가 끝나는 부분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왜요? 이 부분에서 단독 문제가 꽤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독 문제는 보기와 함께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석하게 독서에서 어려운 지문은 2번 볼 때도 있습니다. 3번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 할 때 단독 문제 3점짜리가 예를 든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거의 진짜 많이 나와요. 돌아갈 때 일종의 신호등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다시 돌아갈 때 헤매게 됩니다. 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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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이 표시를 하고 예를 든 부분, 그러니까 이거 예 부분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읽으시면 다시 이 단독 문제 3점짜리를 풀기 위해 다시 그 지문을 한번 보실 땐 이게 빨리 찾으러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시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그러므로,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 글자 위에 별표를 치고 그 다음 말에 물결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 말이 나오면 여기다 별표를 치고 그 다음 말에 물결, 밑줄을 그어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밑줄 그은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일종의 예와의 약속입니다. 왜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따라서는 앞에 오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기 때문에 요약 정리를 통해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중요한 말을 어디에 뺍니까? 앞에 뺍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뒤로 빼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너 철수랑 소개팅 할래? 아우, 철수 착하지. 아이, 그런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안 하겠다는 거죠. 뒤에 말이 핵심입니다. 착하다는 게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지마이나 그러나 다음에 자기의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나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 뒤에 하지마나 그러나 다음에 오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나 하지마가 뭐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도 여기에 별표를 치시고 그 다음 말에 물결을 그어준다. 자, 즉은 왜 중요하냐? 즉이 뭡니까? 앞에 오는 말을 부연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앞에 오는 말이 중요하니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뭔 말이죠?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즉 다음에 오는 말엔 꼭 물결 밑줄을 긋고 앞에 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니까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유롭게 밑줄이나 동그라미나 혹은 화살표와 같은 것들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자유롭게 밑줄이나 동그라미나 화살표를 써가면서 밑줄 표시하면서 읽어라. 왜냐면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하면은 그거 왜 난 여기 이 문제에 지문에 밑줄을 긋고 싶은데 저 선생님이 설명 안 했으니까 못 그어. 답답하죠. 지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이런 표시들을 하는데 정말 주의할 게 있죠.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애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자유롭게 하라 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 지문이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 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얘한테 알려주는 거야. 좀 더 집중해야 하는 내용을 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걸 다 그어. 얘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노동하는 거지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조금 굉장히 자제해야 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저희가 맨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문단 나누기. 자, 문단 나눌 거예요. 1, 2, 여기는 두 번째 문단까지 있네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유독 길눈이 밝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건 뭐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간 지각 능력의 동그라미 합니다. 뭔가 이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것은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후각 피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어디에 동그라미 할까요? 대뇌의 측두엽 안쪽, 또 어디? 해마, 또 어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짧다. 길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1970년대 오키프는 여러분 고유명사 연도도 뇌가 어떻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기억력과 관계 깊은 해마 연구에 몰두를 했군요. 자, 여기 어디에다 해볼까요? 다 밑줄을 그을까요? 그러셔도 되고 그럼 밑줄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중요한 포인트에만 밑줄을 그어주거나 동그라미를 해주는 거야. 그럼 뭐야? 내비게이션 역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기억력과 밑줄 그만. 기억력과 관계 깊은 해마 연구. 몰두까지는 밑줄 몰두를 하든 말든. 그렇죠? 자, 그래서 실험용 쥐의 해마의 전극을 꽂고 자, 이거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실험했네. 실험 부분. 난 자유롭게 가로 열어봤어요. 이런 실험을 했다. 쥐는 항상 실험을 하는군요. 자, 뭘 보냈어? 전기신호. 이 방법은 감각 정보가 전기신호로 바뀌어 복잡한 신경세포망을 거칠 때 역치값보다 약한 자극에는 신경세포가 반응을 안 하다가 자유롭게 역치값 이상이 되면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했다야. 자, 제가 지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제가 어디에다가 어떤 표시를 하면서 읽을까요?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좀 더 하나의 내용으로 묶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가 표시를 하면서 볼까요? 이거죠. 감각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복잡한 신경 세포망을 거칠 때 역치값보다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반응을 한 게 중요하잖아. 역치값 이상이 되면 반응은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요. 이걸 이용했대요. 실험 끝에 오키프는 실험 문제가 특정 장소에 가면 신호를 보내는 자, 우리 작은 따옴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장소 세포들이 해마에 어디에 있다? CA1 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여러분. 여기 백설표가 여기 중요 표시, 눈꽃 표시라고 할까요? 눈꽃 표시 보이시죠? 문학할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봐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 시간이 없으면 제가 오버 과장해서 지문은 못 봐도 그건 봐야 된다. 얘는요, 물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아니에요. 아니라서 이거는 참고로 하시되 참고는 하셔야 돼. 보시긴 보시되 굉장히 집중해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도가 뭐보다 문학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CA1의 백설표를 간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 뭔 말이냐면 봐보세요. 자, CA1, CA3 여기 백설표. 이거는 봐야죠. 뭐 인지능력, 그쵸? 해마의 특정 영역 이거는 보시는데 가볍게, 막 엄청 문학처럼 엄청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볼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장소 세포들이 주로 자 뭐예요? 이 장소 세포들이 나올 때마다 네모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각으로 얻은 정보를 결정적인 머릿속에 지우려 한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어디로 얻은? 나 어디 동그라미 칠 거야? 시각. 그죠? 뭐로 삼아 이거를? 결정적나서 그걸로 뭐 한다고? 머릿속 지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더 읽어볼게요. 해마는 기억을 단기간 저장하고 있다가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라고요? 해마는 기억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간 저장해요. 그 다음에 뭐해? 삭제. 반복과 학습을 거치면 대뇌피질의 장기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뭐뭐나 다음엔 중요하네요. 꼭 이따 보면 문제 나올 거예요. 반복과 학습. 대뇌피질의 장기 기억. 동그라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2번 문제. 자, 제가 아까 2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지저분하지만 갈게요. 2번 문제, 아이고 안 보여. 이거 지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지울게요. 지금 여기 2번 문제가 뭐라고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문을 읽으면서 중간에 풀어라. 그쵸? 그러면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표시해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까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지문의 길이가 너무 짧아.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조금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지문을 다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영상은 1, 2, 3학년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한 문단씩 읽고 갖다 칩시다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좀 봐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첫 번째 문단은 아까처럼 밑줄 긋고 네모하고 읽었어. 응? 다시 뭐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 2번 문제로 가는 거야. 자, 2번 문제에서 선택지를 보는 거야. 내가 이제 방금 읽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관련된 게 선택지에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맞아요.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우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지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문단을 읽었다 칩시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로 가는 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몇 개나? 2개나. 자, 보세요. 2번. 신경세포는 역치값 이상이 주어져야 반응을 한다.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날까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아, 이게 밑줄 그어놨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역치값 이상이 되면 반응을 한다. 보이시죠? 나 읽었어. 나 좀 전에 읽었어. 밑줄 그으면서 읽었어. 중요하다고. 아! 몇 번? 다시. 2번에 2번. 맞네. 일치하네. 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또 4번입니다. 반복과 학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대뇌 피지를 저장할 수 있다. 보세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는 여기요. 뭐 다 해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요. 우리 아까 별표 물결.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이거 지문 설명할 때 뭐라고 했지? 여기 별표 치고 우리 이거 꼭 나와요, 문제. 진짜 꼭 나왔어. 진짜 꼭 나왔어. 그렇게 그러나나 하지만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어디 있다? 여기. 이거 아닌데? 이거 맞구나. 4번. 여러분, 2번째 문단까지 읽고 선택지 3개를 해결했어요. 항상 이해 문제는 어떻게 한다? 중간에 꼭 해결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얘는 이제 답이 3번인데,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이제 일단은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이게 몇 번째 문단이면 마지막 문단이 여기 봐보시면 이게 2번째 문단, 3번째 문단, 4번째 문단, 5번째 문단이 있잖아요. 5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 길을 잃고 헤매는 알츠하이머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5번째 문단 여기 5번 선택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인데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문제를 푸실 때 어디가 일치하지 않은지 그 일치하지 않은 글자 위에 반드시 X를 치셔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얘기가 뭔 말이냐? 여러분 3번이 뭐냐면 모세르 부분은 위치를 인식하는 신경세포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3번째 문단에 가보시면 이게 3문단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읽었다 치는 거예요. 3번째 문단에 가보시면, 자, 한편. 자, 이렇게, 오키프 영향받는 모세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읽었다 치면, 여기, 또 다른 신호를 내후각 피지에서 발견했어. 자, 얘는 뭐예요? 이거와 달리, 어둠 속에서도 반응하는 특징을 보였어요.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신호들은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 지점을 이어봤더니 바둑판과 같은 격자 위에서 분명히 정형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을 뭐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으면 또 하나. 이 격자세포들을 쥐가 지각하는 전체 공간에서 자 특정 좌표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계산할 수 있음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밝혀냈어. 자, 여기 지금 읽어봤죠? 격자세포. 특정 좌표의 위상은 뭐예요? 위치 상태. 위치와 상황. 위치와 상황. 이거를 모세르 부부가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 봐보세요. 아까 다시 3번. 여기 봐보십시오. 이 답이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저기 3번 봐보자라는 거지. 이거 틀렸잖아. 어디가 틀렸어? 어느 부분이죠? 9점. 문제를 풀면서 일치하지 않은 건 X치자.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혹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다 보면 정답은 맞았어.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애들 가르칠 때 항상 적절하지 않은 건 그 글자 위에 X를 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맞춘 게 아니야. 이런다니까. 여기는 부정이 원래 X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X를 치는 거예요. 틀린 거죠. 꼼꼼함이 혹은 지문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애들한테 너는 사실 틀린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를 실제로 모의고사장이든 혼자 공부를 하시든 적절하지 않은 거에는 정확하게 그 글자 위에 X를 치시고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정말 그 문제를 맞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꼼꼼함. 자, 어쨌든 간에 이 2번 문제는 언제 푼다? 2번 문제는 끝까지래. 중간에 읽고 해결을 한다. 해결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번이요. 윗글의 서술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푼다. 이제 얘는요, 여러분 답이 그냥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특정 용어를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기억나세요? 나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만 읽었어도 특정 용어를 설명한 게 나왔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뭔 얘기를 했냐면 장소세포. 기억나시죠? 세 번째 문단은 격자세포. 이러한 장소세포. 이러한 격자세포. 얘기를 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자, 몇 번이요? 여기 1번. 특정 용어를 활용하여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 설명하고 있다. 이거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는 끝까지 다 읽고. 그럼 봐. 자, 이제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나머지는 다 적절하지 않잖아. 그러면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지를 X 쳐야 돼. 뭐야? 새로운 문제 제기. 없어. 없어. 자, 그 다음에 원의 유기로 하는 거? 변천과정 설명하는 거? 없어. 대립하는 두견에? 없어. 절충? 없어. 자, 통념이 지닌 오류? 지적? 없어. 이렇게. 아닌 거는 아닌 글자 위에 X를 치면서 꼭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 특히 독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독서에서는 여러분이 찍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4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 이건 중간에 푸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4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하고 했을 때 여기 아까 어디 갔어요? 지문의 기억이 여기 있었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가 발생했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찾아서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여기 4번의 답은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상쥐. CA1만 손상시킨 쥐. CA3만 손상시킨 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분명히 정상쥐와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A1이라는 아이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분명히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겠죠. 볼까요, 또? CA3만 손상시킨 G. 그러면 CA3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겠죠. 그걸 적용하면 된다. 보기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혼자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뭐 한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럼 봐보세요. 정상쥐는 모르겠어. 이거는 뭐 CA1과 CA3가 다 아니 모르겠어가 아니지. 알겠어. CA1과 CA3가 다 있는 쥐겠죠. 근데 CA1이 손상시킨 쥐야.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 글을 엄청 집중해서 읽었다면 자, 여기요. CA1 부분이 뭐야? 이거 특정 장소에 가면 신호를 보내는 장소 세포들이 해마의 CA1 부분에 있다. 그러면 CA1이 하는 역할이 뭐야? 특정 장소에 가게끔 하는 거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가. CA1을 뭐 한 쥐야? 손상시켰어. 그러면 이 아이는 뭐야? 특정 장소에 가는 게 힘든 쥐겠죠. 또 CA3를 손상시켰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문을 막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CA3 그럼 이제 CA3 찾아. 자, 여기 보세요. CA3가 막 읽었어. 여기 부분에서 CA3, 네 번째 문단에서 CA3가 처음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CA3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지? CA3와 CA1 사이의 경로를 차단했어. 경로를 차단해서 길을 찾는 실험을 했더니 가본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처음과 비슷했다. 그러면 어쨌든 가기는 갔어. 가기는 갔는데 뭐 이런 거야. 여러분이 고스에듀를 찾아오는데 맨 처음에 헤맸어. 처음 와서 30분이 걸렸어. 근데 맨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헤매니까 15분밖에 안 걸려. 그랬는데 CA1과 CA3 길을 차단했더니 다시 30분이 걸려서 도착은 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랬더니 자, 봐.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죠.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CA3의 회상
능력의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문 읽으실 때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 회상 능력에 동그라미 쳤죠. 아, CA3는 회상 능력의 문제를 주는구나. 근데 길은 찾아갈 수 있구나. 지금 여러분은 뭐에 집중해서 봐야 돼? 아, 이렇게 지문 안에 다 답이 있구나. 그래서 지문만 꼼꼼히 읽으면 이런 보기 문제에도 다 이 보기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구나. 제가 지문에 있는 거 밑줄 보면서 얘기했죠. 회상 능력의 문제, 회상 능력을 담당한대. 체크했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기 전에 평상시에 보기를 막 여러분 대충 읽거든? 하지 마시고 혼자 자기주도식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런 연습을 아주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답은 5번이에요.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궁금해 하실까봐. 근데 왜 답이 5번이냐? 다는 지금 CA3 어디 갔어? 자, 다는 CA3가 표지 없이도 발판을 찾아가게 하려면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는 어떻게 됐어? 가와 다를 대상으로 단성화될 만한 표지를 없앤 뒤 발판을 찾아가게 했더니 다는 발판을 찾아가지 못했지. 얘는 회상 능력이 없는 지지. 그럼 얘는 회상 능력이 없을 때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표지를 없앴어. 그래서 못 찾아간대. 그러면 5번 봐봐. 다가 표지 없이도 발판을 찾아가게 하려면 CA1과 손상된 CA3 사이의 경로를 차단해? 차단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연결해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 X 쳐야 돼? 차단 X. 이렇게 문제를 푸신다. 일단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독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 아직까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었어. 답을 찾아서 막 했어. 1번 답, 2번 답, 3번 해서 다 풀었어요. 아까 내가 지금 알려준 방법으로는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채점을 하죠. 자, 그럼 채점을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이야. 자, 이건 맞았어. 좋아. 이건 틀렸네? 그럼 이건 X. 틀렸다고 한 번 표시해주는 거야. 우리는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거, 오답하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3번. 이거는 맞았어. 4번? 이거 틀렸어. 아, 잘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2번 문제를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푼다. 반드시 꼭 다시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는 자 보세요.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거는 꼭 다시 풉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다시 풀었을 때 맞춰는 세모. 또 틀리면 X. 그리고 제가 저희 애들에게 꼭 잔소리하는 건 뭐냐? 한 번 더 풀어라. 틀린 건 3번까지는 꼭 다시 풀어라. 그래서 맞았으면 좋은데 그래서 또 틀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답지로 갑니다. 답지로 가는데 가서도 해설은 보지 않는 거야. 정답이 몇 번인지만 확인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2번의 답이 여러분이 이제 답이 3번이었잖아. 그런데 이거 답이 여러분이 자꾸 1번으로 해서 틀렸는데 2번으로 해서 또 틀렸어. 그러면 정답지로 가서 정답이 몇 번인지 번호만 보는 거야. 자, 3번이야. 그럼 오케이. 자, 3번이라고 표시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지문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지를 끝까지 찾아내라. 해설의 도움을 받지 말고. 그게 독서의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답만 체크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채점할 때 틀렸어. 그러면 정답이 4번이야. 4번이야? 넘어가죠. 왜 4번이고 그게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나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독서 지문은 거기서 거기예요. 항상 소재는 비슷한 게 나옵니다. 다만 말이 다를 뿐. 유사한 소재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그 지문에 대한 상대성 이론에 대한 혹은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 소재를 사용하는 다른 글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자, 꼭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합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 지금 우리는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일치하는 거 답이 3번이죠. 이게 자, 형광펜을 드는 거예요. 이제 다 채점하고 나서 이게 자, 형광펜을 들었어요. 이게 형광펜이라고 칩시다.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서 밑줄 그어보는 것까지가 이 독서 한 지문 공부의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우린 이미 했어서 아까 읽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죠. 두 번째 문단에 이게 어디에 있었죠? 이 방법은 이거죠. 여기요. 자, 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2-3. 여기까지. 꼭 해주시는 거. 봐보세요, 그러면. 2번은 그렇다 쳐요. 자, 3번.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게 아까 5번이었어. 그러면 5번에 여기 아까 X 쳤죠? 차단.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잖아. 그럼 1번 가보는 거야. 가는 정상지죠? CA1과 CA3가 모두 정상이어서 이건 맞고 이건 못고. 2번. 가가 적은 단서만으로도 발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CA3의 장소를 회상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겠군.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형광펜을 들고 본문에 가서 밑줄 긋고 3-2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 기억나는데? 어디야? 아이고, 자, 어디죠? 여기요.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4-2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애들한테 야, 니네는 이게 저희 애들은 다 해오거든요. 형광펜으로 막 알록달록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답의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4-2라고 해. 그러면 걔는 뭐예요? 자기만의 소설로 밑줄을 긋고 정답이라고 한 거죠.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자, 여기 주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은 지문을 읽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독서를 못하는 건 잠재적으로 독서는 너무 어려워. 이걸 가지고 두려움으로 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사한 소재가 반복되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답의 근거는 다 지문에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독서를 대하는 태도가 유연해질 것이고 그리고 오답을 찾는 과정에서 본인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대충대충 있는 습관도 분명히 극복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요, 자, 문제 훑어보는 거 좋습니다. 문단 나누기 해야 합니다. 밑줄, 네모, 동그라미, 별표, 물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뇌에게 중요한 내용을 인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풀 건 중간에 푸시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그 적절하지 않다는 진짜 적절하지 않은 내용 글자 위에 X를 치지 맨 문제의 마지막에 여기다 X 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죠. 틀린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풉니다. 채점을 합니다. 또 틀리죠?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또 틀립니까? 정답 번호만 체크를 하고 그게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절한 내용들은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형광펜으로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모든 지문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독서 지문을 10개를 푼다. 10개 푸시나요? 5개 푼다 할까? 5개를 다 하는 건 힘들죠. 왜요? 국어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보기 싫고 정말 어렵고 내가 거의 다 틀린 문제 그 지문은
꼭 이 과정을 한 번씩은 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기주도식 학습의 처음 현대시부터 독서까지 모든 아주 긴 과정을 다 끝내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국어 능력과 국어 성적이 향상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능 점수가 꼭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정도의 점수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은 좀 더 보시고 맞다 이렇게 했던 거지 저렇게 했던 거지 하시면서 이 방법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더 향상시키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고스에듀 김지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